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든 여성이랍니다. 제가 20대 말에서 30대 초에 겪은 황당한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용기를 냈어요. 어느 날 동네에서 가장 큰 마트 사장님이 저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고 마트 사장님은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도 계속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저를 만나면 맛있는 밥도 사주셨고, 저는 가게에 일손이 빌 때마다 가서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저를 마치 딸같이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또 맛있는 것을 사주시겠다며 저를 부르셨죠. 그런데 이번엔 좀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혜정 씨를 좋게 본 사람이 소개를 시켜달라고 어찌나 조르는지 원. 소개요? 무슨 일자리인가요? 일자리가 아니라 소개팅을 시켜달라는 거야. 그런데 이 집이 아주 좋은 집안이에요.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사업을 하는데 꽤 잘 되나 봐. 그 집으로 시집가면 아마 혜정 씨 팔자 필걸? 저는 이 말을 듣고 좀 의아했답니다. 저는 시골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지금은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좀 따볼까 하고 준비 중에 있었거든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유하게 잘 사는 집에서 며느리감으로 찍을 만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아들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저 얌전하게 살림하고 아이 낳아 키울 현모양처감을 원한다죠. 그러다가 사장님 마트에서 저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 사장님께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한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일반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경치도 풍광도 마치 외국 예쁜 도시 같은 방배동에 있는 큰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 역시 굳이 결혼 생활과 직장을 병행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기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만나나 보자 싶었죠. 안녕하세요. 혜정 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굳이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서 아마 사장님이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첫 마디를 떼는데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인상을 보니 부잣집 아들답게 아주 귀티나는 인상이었어요. 남자 피부가 어찌나 하얀지 여자 피부 같더군요. 얼핏 보기에도 밖으로 나다니지 않고 사무실에만 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아무튼 첫인상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3번 정도 만났을 뿐이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편했는지 먼저 만났던 여자와의 연애담까지 들려주는 거였어요. 남들이 보면 잘 나간다고 할 만한 커리어우먼이었는데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야 속이 풀리는 성격이었대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런 성격과는 반대의 성격을 가진 것 같았어요. 먹는 것이든 만나는 장소든 굳이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더 만나보았지만 뭐든지 저를 먼저 배려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자한테 자상한 남자였어요. 만난 지 6개월 정도가 되었을 쯤에 생각보다는 좀 이른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하긴 그 사람이나 저나 홍기가 꽉 찬 나이였죠. 우리 집에서도 제 결혼에 대한 걱정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그 사람 집안에서도 빨리 며느리를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상견례 날짜를 잡았죠. 다행히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끝났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위해서 우리 엄마와 그 사람의 어머니가 만나면서 결혼 준비가 조금 삐끗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예단 때문이었어요. 예비시댁은 아버지 쪽으로 형제가 3분이시고 어머니 쪽으로 5남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이 모두 좀 사시는 집안들이라서 결혼할 때 예단들이 좀 크게 오고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받았으니 갚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샤넬이니 구찌니 하는 브랜드 이름이 왔다 갔다 했고 심지어 아버지 형제 되시는 분들께는 명품 로고가 붙은 양복 한 벌씩은 모두 해드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 밖에도 요구가 많았죠. 우리 집도 사실 시골에서 그렇게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런 예단을 모두 갖춰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가 일단 소강 상태에 들어갔어요. 뭐야, 집안 형편 안 본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예단을 크게 해오라고 하시니 이건 나를 며느리로 맞이하기 싫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 그게 아니라 엄마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신 거라고 하시더라고. 받은 것이 있으니 돌려줘야 할 텐데 어떡하나 하고 말이야. 이건 자기가 이해를 좀 해줘. 그 대신 우리 살 집값은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했어. 예비 남편을 통해서 그 정도 예단 준비는 우리 형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몇 번을 전했는데도 남편의 어머니가 그 예단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우리 집 형편상 나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 부모님 사시는 집 팔아서 예단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 결국 결론이 나지 않을 이야기가 돌고 돌다가 예비 시집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받은 것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돌려줄 수밖에 없으니 예단은 시댁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돈을 그런데 우리 신혼 살림 집값에서 좀 많이 충당하시겠다는 거였죠. 말하자면 예단비와 집값을 퉁치자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어차피 집도 넓고 하니 집에 들어와 살라는 것이었죠. 시집살이요? 그건 정말 싫더라고요. 요즘 누가 시집살이를 하나요? 그리고 요즘 경향은 시부모가 오히려 며느리를 데리고 사는 것을 기피한다고 하잖아요. 며느리 시집살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더구나 이 시집살이 제안에 제 발목을 잡는 원인이 또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예비 남편의 누나가 되는 손이 시누이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였죠. 시부모님만 계셔도 힘든 판국에 손위 시누이의 남편까지 한 집에 살고 있다니 이 결혼은 정말 아니다 싶었답니다. 자기야, 우리가 아무래도 인연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부모님 모시는 것도 자신이 없지만 시누이하고 한 집에 사는 건 정말 자신 없어. 그러니 우리 그냥 이쯤에서 결혼 얘기 접자. 예비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반짝이는 게 보였죠. 그리고 그 반짝이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천장을 바라보기도 하는 거였어요. 제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 연애 한번 못 해봤겠어요. 결혼 얘기가 나온 적은 없었지만 헤어지던 순간에도 남자의 눈물은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동안 시집의 예단에 대한 고집과 그럴 여유가 없다는 저 사이에 끼어서 이 사람이 중간에 죽어났겠구나 싶었죠. 모든 걸 다 떠나서 내 마음을 좀 생각해줘. 그리고 우리 누나는 조금 있으면 나갈 사람이야. 길게 같이 살 생각 아니고 지금 매형이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잠시만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여자의 눈물에 약한 것이 남자라고 하더니 제 경우는 남자의 눈물 몇 방울에 마음이 약해진 케이스였어요. 생각만 해도 싫은 시누이까지 같이 사는 시집살이였지만 잠시라고 하니 일단 이 사람을 믿어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조금씩 기울었답니다. 이렇게 얘기가 풀리면서 결혼 준비는 다시 활기를 띠었어요. 신혼여행도 해외로 열흘이나 보내주더군요. 시누이까지 있는 시집에 들어와 살기로 한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뜻에서 보내주는 것이라고 했다죠. 그렇게 달콤한 허니문이 끝나고 신혼 살림에 들어갔죠. 물론 결혼 전에도 인사차 간 적이 있었지만 시집을 가서 집을 여기저기 돌아보니 그냥 휙 보았을 때보다 훨씬 넓더군요. 거기다 마당까지 넓어서 이 집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부모가 기거하는 안방을 잠시 들여다보니 작지 않은 사무실만큼 넓더군요. 일단 음식 마련하는 일만 해도 큰일이었어요. 모두 6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일이었죠. 신혼여행이 끝나고 인사를 받겠다고 거실에 앉아있는 시부모와 시누이 내외를 보자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다음 날부터 부엌살림에 대해 우선 배우기 시작했죠. 지금은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같이 밥을 해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가정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괜찮더니 날이 갈수록 해이해져서 내보냈다죠. 시누이는 아주 익숙한 솜씨로
제게 시범을 보였답니다. 그런데 저는 시누이가 제게 부엌 살림의 시범을 보이는 동안 정말 적지 않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 식구는 6식구인데 이 정도 양은 7, 8인분은 훨씬 넘겠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미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 다 남아서 버리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우리 집 한 끼분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대식가셔. 그리고 아버지 사무실이 이 근처에 있어서 밖에서 점심 저녁을 해결하지 않고 집으로 드시러 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항상 여분의 음식이 있어야 돼. 그리고 시부모님은 식사를 부엌 식탁에서 아들, 딸 내외와 함께 하시지 않고 꼭 안방에서 따로 드시더라고요. 제가 죽어라고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시누이가 안방으로 음식을 가져다 드렸죠.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간식도 즐겨 드시니 저더러 나가서 사오라고 차키를 자주 주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술, 담배도 즐겨 하시는 분이었어요. 한번 살아나갈 때마다 꽤 많은 양의 간식거리와 음료, 그리고 맥주 등의 주류, 담배 등을 사다 날랐죠. 제가 조금씩 일에 익숙해지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조금씩 손을 보태주기는 했지만 거의 모든 일을 저 혼자서 맡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손을 떼버렸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손만 떼고 입으로는 여전히 살림에 관여를 하는 것이었어요. 말이 좋아 관여한다고 하는 것이지 시누이는 제가 하는 일을 거의 관리, 감독하는 것 같았죠. 부엌 식탁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를 반복하더군요. 정말 짜증이 머리 끝까지 솟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집안일에서 손을 거의 떼셨다면 이 살림은 제 살림 아니겠어요? 이미 출가한 딸이 친정에 얹혀 살면서 시어머니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었죠. 자기, 누나 금방 나간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내가 보기엔 절대로 나갈 생각 없어 보이던데? 약속한 거하고 틀리잖아. 도대체 언제 내보낼 건데? 가뜩이나 일도 많을 텐데 누나가 도와주니까 없는 것보다 낫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 음식 만들어대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누나가 도와주잖아. 솔직히 주제 넘잖아. 출가한 딸이 얹혀 살면 나 죽었다 하고 살아도 미울 판인데 할 말 다 하고 어머니 대신 시집살이 다 시키고 도대체 당신 누나가 뭔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남편의 입에서 알았으니 어떻게든 빨리 내보내겠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한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다음 반응은 그야말로 의외였죠. 어디서 손이 시누이한테 주제 넘는다는 둥, 얹혀 산다는 둥 말이 많아? 그리고 누나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그러는 거야? 누나가 안 가르쳐주면 자기가 그런 일 다 혼자 할 수나 있어? 다시는 우리 누나 험담하지 마. 나 기분 별로야.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한다면서요? 남편은 절대로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소연을 한다는 것이 서러움만 한가득 받고 끝나고 말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모든 것을 맡긴 듯 가끔 쇼핑이나 하면서 지내더라고요. 한번 나가면 명품 로고가 찍힌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들어왔죠. 시어머니 안방엔 하나에 적어도 30만 원 이상 하는 고가의 화장품이 몇 개씩 보였고 옷방에 진열된 옷, 구두, 가방도 모두 내놓으라 하는 명품이었죠. 시누이 방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되기는 하나보다 생각했죠. 남이 보면 그림 같은 동네에 있는 큰 집에 잘 나가는 사업가 집안에 부러울 것이 없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벌써 지치고 있었답니다. 우선 그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이 시댁과 근처에 있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 아니었죠. 매일 집에 찾아와 점심, 저녁을 챙겨 먹었으니까요. 저 혼자만 먹으면야 김치 하나만 놓고도 먹죠. 그런데 시아버지 식탁을 그렇게 차려드릴 수가 있나요? 거기다가 남편과 시아버지의 퇴근이 늦는 경우가 많아서 오밤중이 되어야 제가 할 일이 끝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일이 정말 바쁘신지 사무실에서 못 들어오시는 날도 많았답니다. 일이 끝나고 제 방에 들어와서 앞치마를 벗으면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구겨져 골아 떨어지곤 했어요. 원래 저는 깊이 잠이 못 드는 체질인데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골아 떨어질 정도로 힘든 생활이었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던 어느 날 친구들한테 갑작스럽게 전화가 온 날이었어요. 우리 집 근처에서 다들 만나기로 했으니 잠시 나왔다 가라는 것이었죠. 나갔다 오겠다는 말이라도 하고 나가려고 신우이를 찾았는데 거참 행동까지 빠른 신우이였어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부엌에 같이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 거였죠. 다만 시어머니가 거실을 지나서 안방으로 가시기에 뒤따라가서 노크를 했어요.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노크를 하고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더니 안에서 잠겨 있더군요. 나가더라도 말은 하고 나가야겠는데 어쩌나 싶어서 좀 기다렸다가 또 노크를 해보았죠. 나 옷 갈아입느라고 문 잠갔다. 밖에서 말해라. 무슨 일이니? 아, 어머니, 친구들이 근처에 와 있다고 잠시 나오라고 해서요. 2시간만 나갔다 들어올게요. 어머니가 귀찮다는 듯한 말투로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몰라 식탁에 어머니가 먹을 점심 식사를 준비해두고 하늘하늘한 천으로 덮어두고 친구들 모임에 나갔죠. 그런데 모임에 나가기 위해 대문 밖을 나서다가 웬 아줌마가 우리 집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가 대문에서 나오는 저를 보더니 얼른 시선을 피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었어요. 그저 길을 찾는 사람이겠지 했답니다. 나가서 수다를 떨다 보니 저녁을 준비할 시간에서 조금 지난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네, 도대체 살림하는 사람이 어딜 이렇게 돌아다니다 오는 거야? 그리고 저 식탁에 차려놓은 건 누구 코에 붙이라고 차려놓은 거냐고. 나가기 전에 형님을 찾았었어요. 그런데 안 계시기에 어머니 드실 것만 차려놓고 나간 건데요. 뭐가 잘못됐어요? 도대체 시부모 모시는 사람이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늦었냐면서 신우이가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더군요. 형님, 제 손만 손인가요? 저 오기 전에는 형님하고 어머님이 다 하셨다면서요. 며느리가 무슨 음식 만들려고 시집 온 사람도 아니고 친구들 모임에도 잠깐 못 나갔다 와요. 그리고 저한테 시집에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기 전에 형님 먼저 시댁에 할 도리 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요. 신우이가 그야말로 길길이 뛰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얌전하고 순종적인 줄 알았더니 사람 완전히 잘못 봤다는 둥,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하게 되어 있다는 둥, 솔직히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섞어가면서 크게 핀잔을 주더군요. 이날은 저도 지지 않고 하는 말마다 대꾸를 해주었어요. 저희 결혼하고 나면 금방 나간다는 분이 왜 이렇게 친정에 오래 계시는 건데요? 이제 그만 이사 나가셔야죠. 안 그래요? 신우이가 기가 막혔는지 아니면 할 말이 없었는지 그만하자고 하더군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니 어느 정도 속이 시원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일을 다 하고 방에 들어와서 오랜만에 꿀잠까지 잤다니까요. 잠을 잘 자서 그런지 다음날 아침이 날아갈 것 같더군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해서 시아버지와 남편을 출근시키고 청소기를 밀면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어요. 아, 깜짝이야. 아버님, 깜짝 놀랐잖아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저 청소하느라고 들어오신 줄도 몰랐어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시아버지는 그냥 잠시 쉬러 왔다고 하고는 안방으로 가더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청소를 하러 2층으로 올라간 사이 시아버지가 어느새 다시 나갔던가 봐요. 저녁이 다 늦어서야 잠시 볼 수 있었죠. 처음 시집 와서는 정말 몸이 너무나 힘들어서 제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골아떨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였는데 이제는 몸이 적응이 되어서 방에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TV를 보고 깔깔거리기도 하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 저 영화 보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잠이 들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골아떨어졌을 때는 피곤해서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꿈도 꺼지더라고요. 꿈에서 웬 불도저가 하나 나타나서는 우리 집 지하실로 쿠궁거리며 다가오는 꿈도 꾸었죠. 그리고 꿈에 신우이의 머리채를 실컷 잡아 흔들어 주기도 했어요. 비명이 마치 지옥 저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윙윙거리며 귓전을 울렸답니다. 신우이 머리채를 잡는 통쾌한 꿈도 있었지만 깊이 잠드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런지 꿈자리가 늘 어수선했답니다.
하루는 꿈에 웬 술자리가 보였어요. 남자들 몇이 상을 두고 둘러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리기도 했죠. 아무튼 잠에 골아떨어지지 않게 되면서 꿈을 자주 꾸는 통에 잠이 깊질 못했고, 그래서 낮에 졸린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날도 요란스럽게 만든 아침을 먹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을 했고, 집에는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저만 남아 있었죠. 제가 부엌에서 물잔을 씻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크리스탈 물잔이라고 조심하라고 시누이가 말했었는데 또 한 소리 듣겠다 싶더군요.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쨍그렁 소리에 이어서 바로 발밑에서 또 한 번 쨍그렁 소리가 난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부엌 천장이 높아서 울리는 소리일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제가 떨어뜨린 물잔의 쨍그렁에 이어서 다른 쨍그렁 소리가 작지만 분명하게 제 귀에 들렸답니다. 일단 저는 시누이가 보기 전에 얼른 치워야겠다고 생각하고 깨진 물잔 조각을 깨끗이 치웠어요. 그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흘렀고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자기 담배 냄새 너무 난다. 옛날엔 향수라도 뿌리고 다니더니 요즘은 그것도 안 뿌리나 봐. 그 담배는 도대체 언제 끊을 거야? 결혼하면 끊기로 했었잖아. 시부모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간 뒤였고 우리 내외와 시누이가 같이 거실에 앉아 있었죠. 그날은 특히 남편에게서 나는 담배 냄새가 거실 전체에 퍼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일어나서 거실 구석에서 탈취제를 찾아 거실에 뿌려대기 시작했죠. 계속 남편에게 담배 좀 작작 피우라고 잔소리를 하면서요. 아유, 이 동네에는 그런 애들 없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들 몇이 우리 집 뒷마당 쪽 바깥 벤치에서 매일 모여서 담배들을 뻑뻑 피운다지 뭐야? 또 그 애들인가 보다. 시누이의 말에 괜히 애먼 남편을 잡은 것 같아 좀 미안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시누이가 제게 또 심부름을 시키더군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간식, 음료, 술, 담배,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제는 대략 한 번에 얼마나 사야 하는지도 알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차키만을 받아가지고 마트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나가는 길에 얼마 전에 보았던 그 아줌마를 또 볼 수 있었어요. 또 우리 집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제가 다가가니까 얼른 돌아서더라고요. 혹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생각도 들었죠. 그날 장을 봐가지고 와서 시누이에게 그 아줌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몇 번 집 주변에서 그 아줌마를 보았다고 하면서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르니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를 물었답니다. 그런데 시누이의 반응이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더군요. 경찰은 무슨 경찰이야?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다 신고할 참이야? 우리 집 앞은 누가 지나다니지도 못하냐고. 네? 그게 아니라요. 형님, 몇 번이 다 같은 사람이었다니까요.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빈집인지 확인하고 털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 신고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시누이는 또 아주 단호하게 쓸데없는 생각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고 제 마음속에 그 일은 하나의 궁금증으로 남았답니다. 며칠 뒤 길에 나가보니 어느새 단풍이 다 떨어지는 계절이더군요. 길에 떨어진 단풍잎들이 사람들의 발길에 밟혀서 지저분했어요. 차도에까지 날린 단풍잎들이 자동차 바퀴에 밟혀 도로도 지저분했고요. 장을 다 보고 집에 돌아와 차고에 차를 두고 일부러 대문을 통해 앞마당을 가로질러 들어갔어요. 집 앞 마당에도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짓밟혀 지저분할 것 같았죠. 그런데 정말 이상했답니다. 나뭇잎이 떨어진 그대로 아무에게도 짓밟히지 않은 채로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제가 나가면서 밟은 것 정도였어요. 솔직히 식구가 6식구이고 아침마다 4사람씩 출근을 하는데도 나뭇잎이 멀쩡하다뇨. 다들 이 마당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데 참 이상하다 싶었죠.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답니다. 그동안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할 때 중문까지만 배웅을 했었다는 생각이 났어요.
따라 나갈라 치면 굳이 중문을 닫으면서 나오지 말라고 했던 남편의 말도 기억났고요. 오늘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중문을 통해 나갔고 저는 현관을 나가는 것까지만 보고 들어왔던 기억이 나더군요. 시누이는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도 안방에 있는지 기척이 없었고요. 자기야, 나 자기 사무실 좀 구경시켜주라. 한 번도 안 데리고 나갔었잖아. 아버님하고 자기가 일하는 곳인데 구경이라도 해야지. 사무실에 책상하고 의자밖에 더 있어. 구경하긴 뭘 구경하겠다는 거야? 생산하고 유통은 다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사무실은 그야말로 생산, 유통을 기록하는 곳일 뿐이라고. 굳이 그렇게 저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려는 이유도 알 수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짙은 의심의 먹구름이 뭉게뭉게 일었답니다.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선 시어머니도 이상했죠. 아침을 먹고 방에 들어가면 쇼핑을 하러 나가는 날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나오질 않는 거였어요. 도대체 안방에서 혼자서 뭘 하길래 그렇게 나오질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시누이 남편에 대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침을 먹고는 항상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닫고 있었답니다. 처가의 재산을 믿고 그러는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어디를 가는지 집에 없는 것이었죠. 결국은 이 궁금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마음을 먹었죠. 시어머니가 한번 들어가면 도통 나오지 않는 안방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누이가 심부름을 시키는 날 마음을 굳게 먹고 현관문을 나간 다음 다시 살그머니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우리 방에 몸을 숨기고 바깥을 조금씩 살피면서 안방 문이 열리길 기다렸어요. 드디어 육중한 안방 문이 열리더군요. 그런데 그 방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누이도 나오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나와서 뭔가를 의논하는 것 같더니 부엌으로 향하더라고요. 정말 모험이었지만 저는 얼른 발소리가 나지 않게 안방으로 가서 방문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일단 보기에는 이상할 것이 없었고 단지 장롱문이 열린 채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는 안방에 들어서면서 도대체 어디서 풍겨오는지 모를 아주 지독한 담배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그러고는 분명히 장롱 뒤쪽에서 웅얼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죠.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그만 안방을 뛰쳐나와 우리 방으로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었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마음이 좀 진정된 다음에 용기를 내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뭐야? 내가 심부름 보냈었잖아. 여태 안 가고 뭘 하고 있는 거야? 형님, 제가 글쎄 신용카드를 안 가지고 그냥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카드 가지고 다시 나가야 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젊은 애가 정신이 없다며 혀를 끌끌 찼고 저는 얼른 바깥으로 나와 차에 시동을 걸고 전 속력으로 달렸죠. 집에서 먼 거리를 달려왔다 싶었을 때 주차할 만한 곳을 찾아 차를 멈췄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집안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장롱 뒤쪽에서 들리던 소리 결코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안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던 시어머니와 그 알 수 없는 목소리의 주인공들의 관계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기억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집 근처를 배회하던 그 아줌마에 대한 것이었죠.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더니 시누이가 펄쩍 뛰던 일도 생각났고요. 정말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제 남편이 관련된 일이었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도망치고 말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동네 어귀에 들어서면서 그 아줌마를 또 볼 수 있었어요. 얼른 내려서 아줌마를 붙잡았죠. 아줌마는 처음에 저를 겁내하더군요. 아줌마, 저희 집 주변을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겁내지 마시고요. 저 역시 알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아줌마가 제가 누구인지를 물었고 저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죠. 세댁, 나는 그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예요. 일단 일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두고도 싶었고, 그리고 그 집 사람들 다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세댁 혹시 그 어마어마한 집이 자가가 아니라 새 들어 산다는 거 알아요? 새를 들어 산다니 정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도대체 그 비싼 동네에 그것도 그 큰 집에서 보증금은 얼마며 만일 월세라면 도대체 얼마를 내고 산다는 말인가요? 아줌마가 말해주더군요. 적어도 1,000만 원 가까이 세를 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했더니 의외로 우리 시집이 그 집으로 이사 온 것이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이었죠. 부근의 인력 사무실에서 아줌마는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요리 솜씨가 좋고 깔끔해서 써본 사람들은 다시 찾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줌마가 시집의 입주 가정부로 고용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안방과 지하를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를 하더라는 것이었어요. 기간도 꽤 걸렸고 마당에 쌓인 자재들을 볼 때 큰 공사였다는 것이었어요.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을 쯤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에게서 얘기를 들었다며 집안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 따져 묻더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지하실이 지저분해서 깨끗하게 개조해 놓았노라고 그 사람들을 달랬다더군요. 원하면 나갈 때 원상복귀 하겠다고 했고요. 그때 아줌마도 슬그머니 집주인과 시어머니를 따라 지하실에 내려가 보았다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하실이 아주 깨끗하게 사람이 거주해도 될 정도로 공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였어요. 집주인은 지하를 다른 사람한테 새를 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갔다죠. 그러고 그 다음부터 시집의 생활 습관이 완전 바뀌었다고 했어요. 우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식사량이 대폭 늘었고 혼자서 아줌마가 다 알아서 하기는 힘들었대요. 아줌마가 혼자 일을 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 한 명을 더 쓰게 해달라고 말했더니 시누이를 불러들이더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하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을 가끔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하실을 염탐하다가 결국 해고되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듣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죠. 갔더니 시누이가 또 길길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딜 나가서 이제 왔냐는 것이었죠. 나가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늦었다고 둘러댔어요. 다음 날 남편과 시아버지가 출근을 하더군요. 제가 사람 소리를 들은 곳은 분명 장롱 뒤쪽이었어요. 어떻게든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바깥으로 불러내야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았죠. 고민하다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사촌 오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희 친정 큰아버지의 아들이었답니다. 오빠가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제게 기막힌 방법 한 가지를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할 기회가 쉽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 남편에게 언지를 주기도 했죠. 이 집이 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을 통해 들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흠칫 놀라더군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떠보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집에서 새를 들어 살아야 하느냐. 시누이네를 내보내고 집을 줄여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아니냐고요. 남편이 자신은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구는 것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근거를 모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못 보았던 집안의 공간들을 살펴보라는 오빠의 말에 미지의 지하실도 살펴보기로 했죠. 마당에서 지하실로 들어가는 통로는 튼튼한 쇠문으로 되어 있었고 자물쇠까지 잠겨 있더군요. 그리고 뒷마당도 살펴보았어요. 뒷마당에는 놀랍게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 듯 나뭇잎들이 짓밟혀 있더군요. 그리고 그 나뭇잎의 방향은 안방의 창문 쪽을 향해 나 있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계획을 실행할 기회가 왔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더니 시누이와 부엌 식탁에서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의논하더군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이 의논이 길어지는 것 같았어요.
장부 같은 것을 펼쳐놓고 깜짝 놀랄 만큼 많은 현금을 쌓아놓고는 무언가를 열심히 계산하는 것이었죠. 그 사이에 저는 사촌 오빠가 가르쳐준 대로 방 안으로 숨어들었어요. 정말 가슴이 뛰고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지만 오빠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했죠. 장롱문을 열어보니 역시 뒤쪽에서 분명한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리더군요. 그리고 장롱 뒷판을 조심스럽게 앞뒤 좌우로 움직이자 뒷판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고는 문이 하나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 문을 살짝 열고는 저와 오빠가 계획한 대로 했죠. 불이야! 불이야! 큰일 났어요! 불났어요! 제가 소리쳤죠. 금방 안방의 연기가 자욱해졌고 그 연기가 아마 장롱 뒤쪽 문을 향해서도 퍼져갔겠죠.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장롱 뒤쪽 문이 활짝 열리더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는 시아버지와 시누이 남편 그리고 제 남편도 보였죠. 출근을 했다던 사람들이 장롱 뒤에서 나오는 희한한 장면이었어요. 저는 비로소 초로에 접어든 부부의 음식이 왜 그렇게 많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튀어나오자 저는 침착하게 양동이에 물을 부어 불을 껐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안방으로 튀어들어오면서 이 모든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급하게 저를 양쪽에서 잡더니 거의 쓰지 않는 1층의 작은 방으로 끌고 가더군요. 그리고 저를 밀어넣더니만 나오지 못하도록 바깥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작은 방 안에 오래 갇혀있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곧 일단의 사람들이 거실을 통해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리가 났고 제가 방 안에서 세차게 문을 두드리자 저를 밖으로 나가게 해주었어요. 사촌 오빠가 같이 온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오빠와 일을 의논할 때 오빠가 해주었던 말은 이랬어요. 혜정아, 네 말을 들어보니 그것은 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법이야. 하우스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도박장이라는 거다. 아마 몰래 모여서 도박을 하고 있을 거야.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은 일단 장소 사용비로 꽤 많은 돈을 받아내고 식사 등 필요한 물품도 엄청난 이문을 얹어 팔기도 하지. 맥주 한 병에 10만 원, 뭐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오빠가 말했죠. 기회가 올 것이니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저는 그 기회를 보다가 안방에 양동이를 가져다 놓고 그 안에 불을 지펴 연기를 냈던 것이었답니다. 우리 오빠는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였어요.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긍지였죠. 저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켜놓고는 집 주변을 수사관들이 매일 감시를 한 것이었어요. 제가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장롱의 통로를 통해 기어나온 사람들이 줄줄이 연행되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남편도 연행되었죠. 저는 참고인 겸 증인으로 검찰 수사관들과 동행했고 가정부 아줌마도 참고인으로 와 있더군요. 제가 시모와 시누이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명품으로 휘감고 사는 것이 그렇게 좋던가요? 남의 집을 빌어서 도박장을 개설할 정도로 돈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요? 내 짐작이지만 아마 생각보다 저축이 많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게 번 돈은 금방 써버리기 마련이니까요. 정말 성실하고 힘들게 번 돈이라야 귀중한 것을 아는 법이죠. 아이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망했구나.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지 않니? 나는 내 나름대로 그렇게 쓴 거다. 지하에 음식 날라다 주고 심부름 해주는 일은 뭐 쉬웠을 것 같니? 나도 힘들게 노동을 해서 번 돈이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물건들 좀 사들였다. 이게 정승같이 쓴 거 아니겠니? 궤변 중에서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궤변이네요. 한 사람도 아닌 온 식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 그것도 정말 희귀한 일이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이미 상습 도박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다죠. 그리고 남편은 이미 한 번 이혼을 한 전력이 있더군요. 그것도 남편의 도박병 때문이었죠. 이혼 후에도 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선 번듯한 가정을 꾸려 멀쩡하게 살아가는 척
연기를 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비밀을 숨기기 위해선 이것저것 많이 아는 똑똑한 서울 아가씨들보다는 시골에서 순박하게 자라난 며느리가 좋았을 테고요. 아이씨, 시골뜨기라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완전히 잘못 짚어서 집안 망했네. 뭐 들어가도 몇 년 살면 나오겠지. 우리 집 이런 식으로 안 죽는다고. 사촌 오빠가 이번엔 아마도 빨리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해주더군요. 시아버지의 도박병은 이미 젊은 시절에 시작되었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향이 똑같았다더군요. 남편은 도박 때문에 입건되면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는 아예 이 길로 들어선 것이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회사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는 그 기쁨이 기억이 나나? 그런 기쁨을 내던지면서 이런 두려움 속에서 돈만 추구하고 살았다고? 그리고 도박 뒤치다꺼리를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충고하지만 자식은 낳지 마라. 좋은 것을 가르칠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보기엔 모두 구제불능이거든. 이혼 서류의 도장을 받으러 구치소로 갔죠. 남편은 여전히 들킨 것이 억울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를 보고 일을 가는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가족 전부가 도박 개장죄로 실형이 선고되었고 적어도 3년 동안 사회에서 마주칠 일은 없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답니다. 주경 야독이라고 낮에는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적은 임금이지만 아껴 쓰며 저축도 조금씩 하고 있죠. 저금 통장이 한두 푼씩 불어나는 그 재미를 남편과 시집 식구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지금까지 제 결혼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렸네요. 꽤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텐데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집에서 심심할 때 들으니 흥미로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제 사연을 써서 보내보려고 오랜만에 컴퓨터를 켜봅니다. 글재주가 뛰어나진 않지만 차근차근 저의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학생 때 혼전 임신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연애라 모르는 것도 많았고 뭐든 서툴렀습니다. 남편은 저와 5살 차이 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기가 기쁘기보다는 당황스러웠고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양가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어 급하게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나중에 결혼식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아유, 정말 우리 아들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지금 선짜리 나갔으면 여기저기 만나보자는 여자들도 많았을 텐데 어쩌다 저런 결혼식이라고 제대로 올려보지도 못하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정말. 시모는 창창한 자기 아들 발목 잡아 결혼했다며 저에게 늘 미운 소리만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으로 당연히 직장을 다녀본 적도 없었고 아기가 어려 육아와 살림에만 매달려서 지냈습니다. 예, 너는 이제 애가 곧 초등학교 가는데 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집에서만 있기 답답하지도 않니 너는? 네, 안 그래도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 없나 알아보고 있어요. 민우 케어하면서 일하려고 하니 마땅한 시간이 없어서 쉽진 않네요. 정말 너는 네 또래 애들 보면 요즘 좋은 직장도 많이 다니던데 넌 부럽지도 않니? 어머님, 왜 저라고 안 부럽겠어요. 저도 번듯한 직장 다니고 싶죠. 집에서 이렇게 살림만 하고 싶지 않아요. 아휴, 근데 아르바이트 자리나 구하고 있고 너를 보고 있으면 고구마 먹은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하다. 젊은 애가 안타깝다. 안타까워. 저보고 매일 나가서 일을 해보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이가 어려서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었고 친정은 너무 멀어서 맡길 수가 없었죠. 가까운 시댁에서는 아이를 봐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어머님이 저희 민우 돌봐주신다면 저도 직장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잖아요. 돌봐주면 얼마 줄 건데?
요즘 주변에 보면 손주들 봐주면서 용돈도 많이 받더라. 당연히 챙겨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용돈 금액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잖아요. 꼴랑 몇십 주면서 애 봐달라고 한다고? 너도 낯짝이 두껍다. 어머님, 저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그럴 상황이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저도 당장 일하고 싶어요. 근데 상황이 안 되잖아요. 참나, 너는 누가 뭐라고 했니? 저도 민우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안정적인 직장 구할 거예요. 아직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라 당장 괜찮은 직장은 힘들어요. 그래도 저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하고 있으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 너 생각 참 깊다 깊어. 정말 뭔 말을 못하겠네. 한마디 하면 시애미를 잡아먹을 듯 덤벼들어. 제 친구들은 이제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저는 늘 제자리였습니다. 저만 항상 뒤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속상한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매번 송곳같이 찌르는 시모의 말에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대학교도 졸업 못하고 육아하느라 경력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기회가 많지 않았죠. 저한테 신우가 한 명 있는데 아주 시댁의 자랑거리였죠. 그런 신우가 올해 결혼을 했는데 아주 시댁의 자랑거리였죠. 그런 신우가 올해 결혼을 했는데 부부 둘 다 고학력에 돈도 잘 벌었어요. 시모는 신우 부부만 오면 귀한 손님 모시듯 했죠. 아이고, 우리 홍서방 왔는가? 어서 들어와. 보고 싶었다, 우리 사위. 어머님, 잘 지내셨죠? 더 예뻐지신 것 같은데요. 요즘 어머님 체력이 안 좋아지셨다고 해서 몸에 좋은 것 좀 챙겨왔어요. 어머, 뭘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안 예뻐할래야 안 예뻐할 수가 없다니까 정말? 배고프지? 소파에 앉아서 좀 쉬고 있어. 요즘 바쁘다던데 끼니는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신우 부부가 시댁에 오는 날이면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 부부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야 해서 전날부터 장을 보고 요리하느라 바빴죠. 예, 아직도 멀었니? 밥 언제 되는 거야? 우리 딸 사위 배 곪겠다 곪겠어. 거의 다 됐어요. 밥이랑 국만 퍼서 놓으면 돼요. 곧 준비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니, 저는 밥 조금만 줘요. 오늘은 밥 질게 안 됐죠? 지난번 너무 질어서 별로였어. 참참, 갈비찜은 있죠? 많이 했어요? 다 싸줘야 해요? 신우도 제가 부엌에 있는 게 당연했어요. 신우 부부는 너무 자연스럽게 거실에서 TV 보면서 휴식을 취했고 남편 역시 똑같았죠. 여보, 배고파. 빨리빨리 좀 차려. 옆에서 반찬이라도 날라서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 배고프다고 안 그래도 바쁜데 재촉하는 남편은 거실에 누워 한마디 거들기만 했어요. 오늘은 밥 잘 되었네요, 언니. 오늘처럼만 하면 되겠어요. 역시 우리 집엔 언니가 있어야 해. 아, 네. 홍서방, 갈비찜 좀 먹어봐. 우리 사위가 꼬치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꼬치전 많이 해놓으라고 했어. 집에 갈 때 맛있었던 반찬 다 싸가. 역시 우리 어머님 최고. 이번엔 밥이 잘 되었다며 칭찬하는 신우. 내가 만든 음식으로 사위한테 생색내는 시모. 둘 다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제가 마치 시댁의 주방 이모가 된 느낌이라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 혼자만 기분 나쁜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는 정말 센스도 없다. 과일 좀 먼저 내놓고 설거지를 하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설거지 먼저 하고 있어? 냉장고에 키위랑 사과 있으니까 그거 먼저 깎아놓고 설거지해. 하던 설거지를 중단하고 과일을 접시에 내놓아서 거실에 가져다 드리는데 신우가 시모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용돈 짭짤하게 잘 챙겨드리는 거 알지? 나 명절이던 어떤 날이던 음식이나 설거지는 안 할 거야. 우리 시댁에서도 나 안 시켜. 솔직히 기가 막혔어요. 신우는 결혼 전에도 시댁에서 집안일 한 번 한 적 없거든요. 기껏해야
자기 방 정리하는 정도였죠. 누가 보면 집안일을 자기가 다 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안 할 거면서 제가 있는 곳에서 일부러 얘기하는 거 보세요. 분명 자기네 부부는 용돈 많이 챙겨드린다는 걸 생색내고 싶어하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시댁에서 설거지랑 뒷정리까지 끝내고 집에 오는 길에 아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엄마는 왜 맨날 부엌에만 있어? 다리는 안 아파? 순간 눈물이 왈칵 날 뻔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면서 아이에게 얘기해줬습니다. 민우가 엄마가 한 요리가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엄마가 한 요리가 맛있대.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요리 해주고 싶어서 계속 부엌에 있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럼 고모는 요리를 못해? 고모가 한 요리는 맛이 없대. 그렇구나. 그래도 할머니 댁 가면 엄마가 조금은 쉬었으면 좋겠어. 할머니 댁 가면 엄마랑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슬퍼. 알았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너무 사랑스럽게 말해주는 아이가 기특해서 안아주고 있는데 남편이란 놈이 초를 치듯 한마디 하더라고요. 고모는 돈을 많이 벌고 엄마는 돈을 못 벌잖아. 민우야, 너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야 편히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면. 당신은 애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해? 뭐 내가 틀린 말 했나? 맞잖아. 당신도 돈 벌고 했으면 주방에만 있겠냐고. 그리고 빨리빨리 좀 가자. 집 가는데 10분이면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겠다. 군뱅이냐? 집에 내일 도착하겠어. 자기 혼자 호다닥 가는 뒤통수를 갈겨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내 편은 한 번도 들어준 적 없는 남의 편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그리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내 팔자려니 하고 살았거든요. 그 다음날 아이 유치원 보낸 후 집안일을 하고 좀 쉬려고 하고 있는데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니? 바쁘니? 아니요, 이제 잠깐 쉬려고요. 그래? 잘 됐다. 그럼 장 좀 봐라. 반찬 좀 해서 4시까지 가지고 와라. 4시까지요? 시간이 좀 빡빡한데요. 꼭 4시까지 가져다 드려야 하는 거예요? 빡빡하긴 뭐가 빡빡해? 지금 장 보러 나가면 금방이지. 그리고 너는 시애미가 하라고 하면 군말 없이 네 하면 될 것이지. 뭐 그렇게 사족이 길어? 어서 준비해서 갖고 와. 종종 반찬을 해달라고 했던 시모이기에 좀 쉬고 싶었지만 장부터 보러 갔어요. 어차피 해다 줄 거 그냥 빨리 해서 주고 오자 싶었죠. 결국 쉬지도 못하고 후다닥 장 보고 반찬 만들어서 시댁에 도착하니 딱 4시더라고요. 그곳엔 신우도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 딱 4시에 왔네? 아주 칼 같아. 나 빨리 가봐야 하는데 정말. 에휴, 너는 4시까지 오란다고 4시에 오니? 빠릿빠릿하게 좀 준비하지. 저 어머님이랑 통화 끊고 바로 장 보고 반찬해서 온 거예요. 그래, 알았어. 자, 여기 반찬. 어서 가져가. 언니가 뭐뭐 했나? 오이소박이도 있네? 맛있겠다. 그럼 잘 먹을게요. 종종 부탁할게요, 언니. 엄마, 나 간다. 시모는 신우 주려고 저에게 반찬을 부탁한 거였습니다. 신우는 반찬을 받자마자 바로 쌩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순간 속에서 욱하고 천불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식모예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시애미한테 소리를 빽 지르기나 하고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다. 이제 시집간 신우네 반찬까지도 챙겨야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은 절 며느리로 생각하시긴 해요. 사위는 손님이고 며느리는 부리는 사람이에요? 얘 진짜 웃기네. 신우 반찬해주면 뭐 어때서 그래? 어차피 집에도 있는 애가.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밥할 시간이 없는 애한테 반찬 좀 해다 줄 수 있지. 지금 신우한테 반찬 한번 해줬다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야? 네가 감히? 저도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집에 있고 싶어서 집에 있는 거 아니라고요. 진짜 너무하세요, 정말. 어쩜 저를 이렇게 늘 비참하게 만드세요? 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서운한 말 한마디 했다고
오히려 황당해하는 시모가 너무 미웠습니다. 위로는커녕 대드는 거냐고 타박만 하시는 시모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 얘 봐라.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건방지게.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라는 거 다 군말 없이 했잖아요. 제가 민우 키우면서 일한다고 나갔으면 애 두고 나간다고 뭐라 하셨을 거잖아요. 맨날 저만 구박대기고 시댁에서 이렇게 식모살이 하려고 시집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신우네 밥까지 챙기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울고 싶은 사람은 난데 네가 왜 우니? 그럼 너도 용돈을 좀 줘봐라. 네가 시집 와서 나한테 용돈이라고 준 적이 있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용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용돈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집안일만 하는 제가 무슨 수로 용돈을 드리냐고요. 무슨 상관이긴. 용돈을 못 주면 집안일이라도 군말 없이 할 것이지. 너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나한테 대들더라. 이제 내가 만만하니? 기가 막혀 정말. 가끔 속상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터트리면 시모는 늘 이렇게 똑같은 대답만 했죠. 이렇게 집안일 하기 싫으면 용돈을 많이 줘라. 그럴 능력 없으면 잔말 말고 하라는 대로 해라였죠.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 아이 하원시키고 저녁 먹이고 재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니네 남편 또 시작이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응? 왜 또 무슨 일인데? 나 지금 희진이랑 치킨 먹으러 왔는데 저쪽 구석에 네 남편 어떤 여자랑 둘이 히덕거리고 있더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커플인 줄 알겠다 야. 친구의 전화를 받은 저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수시로 여자 문제로 말썽이었거든요. 아 진짜 지긋지긋해. 거기 어디야? 나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줄래? 여기 사거리에 있는 치킨집이야. 진짜 너네 오빠 이 정도면 병 아니냐? 아, 어떻게 데리고 사니? 일단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친구한테 바로 사진이 와서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와 광대가 한껏 올라간 채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죠. 당신 어디야?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긴. 나 우리 회사 대리랑 당구 치고 있어. 늦으니까 연락하지 말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당구를 치고 있다는 남편이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은 치킨집에서 당구를 치나 봐? 요즘 치킨집에 당구대도 있어? 야, 너 뭐야? 내 스토커야? 스토커는 무슨? 이제 다른 동네 갈 생각도 안 하는구나. 동네에서 딴 년이랑 히덕거리고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 눈에 띌 거란 생각을 못했어? 어떻게 우리 집 근처에서 그러고 있어? 아, 시끄럽다 진짜. 이러니까 내가 질리지. 나도 마찬가지야 이 바람둥이 새끼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 도대체 왜 물어보는 거야? 또 보는 거야 뭐야? 아, 야, 그럼 끊어. 술맛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끝까지 아닌 척 발뺌했던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당해졌습니다. 시모한테도 얘기했지만 남편의 외도까지도 제 잘못이 되더라고요. 진작에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어려서 계속 참고 참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혼 소송을 위해서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뒀죠. 아이가 초등학교 적응만 하면 저도 직장을 구할 생각이었고 제가 안정적이 되었을 때 이혼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속 시끄러운 와중에 아빠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슬퍼할 겨를 없이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첫날 손님 맞이를 끝내고 잠시 쉬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은 코빼기도 안 비추더라고요.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아버님은 내일 오시는 거야? 못 오실 것 같던데? 여기가 좀 멀잖아, 엄마 아빠 계신 곳에서. 뭐? 멀어서 못 오신다고? 그게 말이 돼? 머리가 띵했어요. 아빠의 빈소는 시댁과 차로 3시간 거리라 먼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돈이 입원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방문을 안 할 수가 있죠? 정말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건지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어쩜 인간들이 이럴 수 있을까 싶었고
눈물이 마구 났어요. 정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매정하냐고.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저는 다른 빈소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야, 소리 낮춰.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뭐 하는 짓? 내가 묻고 싶다, 이 새끼야. 너네 가족한테 나는 뭐니? 식모니?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뭐? 멀어서 못 와? 만약에 반대 상황이었어도 당신이 그랬을 것 같아? 아니, 나이도 있으신데 3시간 거리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리고 거리가 머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이해 못하니? 어르신들인데? 야. 니네 부모님은 운전하시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고 우리 아빠 돌아가신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 못하냐고? 이해 못해.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뭐? 니네 부모님? 너 돌았냐? 저는 일단 숨을 고르며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민우랑 좀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줘. 아니다, 편의점 가서 민우 과자 좀 하나 사서 먹고 올래?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것을 확인 후 남편 놈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돌았다 이 새끼야. 너 같은 머저리랑 사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너네 집 하는 꼬라지 보면 내가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네가 딴 년 만나서 히히덕거려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우습지? 그래, 내가 직장도 없이 애만 보니까 그냥 하수인 정도로 보고 있는 거겠지. 너 경고하는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게 진짜 미쳤나? 너네 집에서 그렇게 병신같이 몇 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안 미치니?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어? 내가 식모인 줄 아는 너네 집안 하라는 대로 해주니까 진짜 사람 물러보지? 야, 쪽팔리게 무슨 말이야? 안 닥쳐? 저한테 미안한 줄은 모르면서 쪽팔린 것만 아는 남편 얼굴이 꼴배기가 싫어서 주먹으로 남편 얼굴을 꽂아버렸어요. 어이씨, 야, 미쳤냐고. 이제 때리기까지 해? 내가 미쳤다고 몇 번을 말하니? 귀까지 먹었어? 넌 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저는 화가 풀릴 때까지 주먹으로 얼굴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맞기만 하던 남편이 저를 때리려고 손을 위로 올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남동생이 참지 못하고 같이 남편을 때렸습니다. 저희 남동생이 덩치가 좀 있거든요. 키가 190이 넘는 장신이에요. 남동생이 밀치니 남편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쓰러지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매형이니까 계속 참았는데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네요. 어떻게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 이래요?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 한번 안 와요? 할 말 있어요? 할 말 있으면 해봐요. 우리 누나가 틀린 말 했어요. 혹시 억울하세요? 억울하시면 증명해 보세요. 아니면 신고하시던가요. 신고해보세요. 여기 빈소에 있던 우리 친척들이 증인이 될 테니까. 남동생의 말에 남편은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담배 피러 나가더라고요. 얼굴이 엉망이 되어서 반박도 못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더 때려주고 싶었지만 아빠 빈소라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둘째 날, 발인 때까지도 시댁 식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조의금 10만 원을 제 계좌로 보냈더라고요. 괜찮냐는 말도 없이 돈만 보내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모든 장례를 치르고 한동안 집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도저히 그 집 식구들과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남편 얼굴은 보기만 하면 주먹으로 때려주고 싶어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저희 친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던 땅이 아빠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팔렸어요. 그것도 최고가의 말이죠. 물려받은 땅이고 시골 논밭이어서 저흰 없는 땅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지하철이 신설된다는 소문과 부지가 넓어서 그런지 여기저기 부동산에서 팔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는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지금 파는 게 맞다며 빠른 결정을 내리셨어요. 사람이 힘들 때 죽으란 법은 없는지 아빠가 작게 하시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남동생이 물려받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아빠가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주신 선물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잘 풀렸죠. 엄마와 남동생 그리고 저는 아빠 사업을 같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죠.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시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얘, 너 이번에도 안 올 거니? 어쩜 그래? 너가 와서 반찬 좀 하고 집안일 좀 도와야 할 거 아니야? 네, 어머니. 바빠서요. 용돈 보내드렸는데 못 보셨어요? 용돈 보내드리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용돈 좋아하시잖아요. 너 못하는 말이 없구나. 요즘 돈 좀 번다고 아주 사람이 180도 변했네. 말하는 싸가지 좀 보소. 돈이면 다 되니? 네,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돈이면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왜 지금은 또 말이 달라요? 어머님, 그리고 저 지금 바빠서 통화하기 어렵거든요? 용건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세요. 나중에 확인할게요. 시모는 구박할 사람이 없어서 심심한지 종종 연락을 했어요. 어느 날은 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저보고 올라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 어머님, 아가씨한테도 이렇게 일할 때 전화하세요? 저 요즘 통화 힘들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어머님까지 대체 왜 그러세요? 아니, 네 시애미가 아프다는데 걱정하기는커녕 왜 그러냐고? 싹퉁머리 없는 것. 병원 차로 10분 거리잖아요. 택시 타고 다니세요. 그리고 옆에 간병할 사람 필요하면 간병인을 쓰시던가요. 며느리가 있는데 뭔 간병인을 쓰니? 네가 오면 되지. 어머님한테 며느리만 있어요? 가까운 곳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사위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지금 상태 간병인까지 쓸 필요 없잖아요? 애들 바빠서 힘들어. 바쁜 애들한테 어떻게 부탁하니? 그리고 내가 간병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줄 알면 되지. 너는 애가 참. 저도 바빠요. 저 요즘 아빠 회사 일 배우느라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그리고 3시간 거리를 어떻게 운전해서 가요? 어머님 아버님도 3시간 거리 운전하는 거 힘들다고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도 안 오셨잖아요? 어머님은 멀쩡히 살아계신데 제가 3시간 거리를 가야 해요? 아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니? 그리고 지금 너네 아빠 장례식 얘기가 왜 나오니? 본인 아들, 딸 사위는 바빠서 안 되고 며느리는 된다는 못된 심보가 어디 있나요? 정말 아직까지 날 멍청이로 생각하는구나 싶었어요. 어머님은 항상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아, 맞다. 어머님 돈 좋아하시니까 10만 원 드릴게요. 병원 왔다 갔다 하는 비용으로 10만 원이면 왕복 택시비하고도 엄청 남겠네? 돈 벌더니 아주 사람 우습게 하는구나. 아주 싸가지 없는 년. 네, 너무 우스워요. 돈 있으니까 이렇게 어머님도 우습게 보이네요, 정말. 어머님이 매번 돈 그러셨잖아요. 저 이렇게 돈 있으면 사람 우습게 봐도 되는 거 어머님한테 배웠어요. 어머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뭐?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막말하네. 여기에 있을 땐 한마디도 못하던 것이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정말. 너가 언제까지 그러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싸가지 없는 년이랑 왜 계속 통화하려고 하세요? 심심하세요, 요즘? 저한테 전화해봤자 달라질 거 없어요. 예전 바보 같은 며느리 이젠 없습니다. 저 바쁘니까 전화 그만하세요. 그렇게 시모랑 한바탕 전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는지 들었으면서 왜 또 물어? 붕어 새끼야? 그새 까먹었어? 아니,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와서 간병도 못해?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왜 니네 엄마 간병을 해? 니네 엄마는 우리 아빠 가시는 거 모른 척한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런 사람 간병을 해? 너 같으면 하고 싶겠어? 그런 사람? 너 요즘 왜 그러냐 정말? 해보자는 거야? 니네 엄마 간병은 네 여친들한테 해달라고 해. 너 여자친구들 많잖아. 그 많은 여자들 어디 갔어? 뭐? 무슨 소리냐고 난리치는 남편 핸드폰으로 그동안 차곡차곡 모았던 불륜 사진들을 보내줬습니다. 사진 봤어? 야, 나도 어제 정리하면서 봤는데 진짜 대단하다 너도. 엄청 많이 만나셨어. 정말 바빴겠다 정말. 나 어제 변호사 만나고 왔거든? 이혼 소송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 미친년이 네가 나 스토커 짓 한 거 소송할 거야. 그래,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바람둥이 새끼야.
바람둥이가 이기나 스토커가 이기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본인 불륜 사진 찍힌 것들이 자기 스토커 짓 한 것이라며 같이 소송할 거라고 하는 바보 같은 남편 놈이 웃기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이길 걸 알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한참 남편과 이혼으로 소란스러운 와중에 신우가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요즘 바쁘다면서요? 친정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던데 좋으시겠어요. 신우는 제가 이혼 소송 중인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요즘 제가 돈을 좀 버는 것을 시모한테 들었나 보더라고요. 네, 너무 잘 되네요. 바빠서 쉴 틈이 없을 정도로. 근데 저보다 더 바빠서 반찬할 시간도 없는 아가씨가 무슨 일로 전화까지 주셨을까? 아, 언니, 저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돈이요? 제가 왜? 아가씨한테 돈을? 아, 언니, 진짜 딱 한 번만. 제가 어디 돈 빌릴 데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아가씨도 돈 잘 벌고 심해부도 돈 잘 벌잖아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왜 돈을 빌려요? 알고 보니 심해부가 도박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빚을 남겼더라고요. 처음엔 신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인들한테 빌려서 남편한테 돈을 줬는데 뒤늦게 도박에 빠진 걸 알게 되었대요. 심지어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를 받았는데 말 그대로 쫄딱 망한 거죠. 고학력에 돈 좀 번다고 그렇게 유세 떨더니 사람 망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심해부 첫인상이 살짝 돈 욕심이 많아 보이긴 했거든요. 아, 그땐 물론 그저 느낌일 뿐이라 속으로만 생각했었고요. 겉으론 멀쩡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주식으로 꽤 많은 돈을 탕진했고 그걸 숨기고 결혼했다가 결국 도박에도 손을 대고 만 것이었죠. 너무 꼬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게 왜 도박에 빠졌대?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아세요? 아니요,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에요. 언니도 비밀은 좀 지켜주세요. 그럼 그냥 빌려줄 수는 없는데요? 뭐 1, 200도 아니고 1000이 넘어가는데. 내가 아가씨를 뭘 믿고 빌려줘요? 뭐가 이쁘다고? 언니 요즘 돈 잘 벌잖아요. 진짜 2번은 부탁 안 할게요. 진짜 염치 없지만 철판 깔고 부탁하는 거예요. 언니도 내 성격 알잖아요. 저 이렇게까지 할 사람 아니란 거. 그니까 그렇게 무시할 땐 언제고 조금 웃겨서. 이래서 사람들이 돈돈거리나 봐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아가씨, 그럼 성의를 좀 보여봐요. 그냥 맨입으로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건 좀 뻔뻔하잖아? 성의요? 무슨 성의? 언니가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줘요.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볼게요. 내가 결혼해서 시댁에 반찬을 해서 나르기만 했지 받아본 적은 없어서. 나도 우리 아가씨가 한 맛있는 반찬 좀 먹고 싶네. 반찬 좀 가져와 봐요. 여기 나 있는 곳으로. 주소는 알려줄게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나도 돈 안 빌려주면 되니까. 아, 아니에요. 알았어요, 언니. 반찬해서 가져다 줄게요. 솔직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진 말이었는데 덥석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신우는 예전과 다른 행색으로 와서는 반찬을 바리바리 쌓았더라고요. 정말로 아가씨가 반찬을 해왔네? 아가씨도 잘할 수 있구만. 그동안 왜 안 했대? 요리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혹시 더 필요하면 더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주 반찬도 부탁할게요. 다음 주까지 보고 돈 빌려주는 거 결정할게요. 신우는 그 다음 주에도 왕복 6시간 거리를 와서 반찬을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언니, 오늘은 진짜 빌려주셔야 하는 거 알죠? 진짜 저 급해요. 오늘은 좀 부탁해요. 아가씨, 근데 요즘 저 이혼 소송 중인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에? 이혼 소송이요? 오빠랑요? 갑자기, 왜요? 심해부 도박 빚 갚는데 정신없었던 신우는 깜짝 놀랐던 것 같았어요. 갑자기라뇨. 아가씨, 말 섭섭하게 하네? 솔직히 시댁에서 저한테 했던 무시와 경멸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아가씨도 저희 남편 예전부터 바람 폈던 거 알잖아요. 아가씨도 데이트하는 거 몇 번 봤잖아요. 그때 아가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언니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너무 집에서 아줌마처럼 있으니까 오빠가 밖으로 나가는 거다. 나라도 그랬을 거다. 좀 꾸미고 다녀라. 이렇게 짓거렸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미안해요, 언니.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얘기했네요. 그리고 우리 아빠 돌아가실 땐 10만 원. 너무 잘 받았어요. 문자도 없이 보냈길래 난 누군가 했잖아. 참, 그 얘기도 들으셨죠? 어머님이랑 아버님 우리 아빠 빈소 멀다고 안 온 거.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도 놀래요. 사돈 장례식에 안 가는 사람들도 있냐고. 신우는 제 얘기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나는 시집 가서 행복했던 적은 우리 민우랑 있을 때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맨날 여자 끼고 놀아. 시댁 식구들은 내가 식모인 줄 알아. 나보고 돈 벌 능력 없으면 집안일이라도 군말 없이 잘해야 한다고. 내가 죄인이 된 것 마냥 살았거든요.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요, 내가. 미안했어요, 정말. 사람을 몇 년 동안 말로 가슴을 쑤셔놓고 미안했단 말로 끝나요? 반찬 몇 번 해다 주면 내가 필요한 돈을 흔쾌히 빌려줄 것 같아요? 언니, 그게 무슨... 진짜 사람이 간사하다. 요즘 시댁 식구들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껴요, 난. 그렇게 날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빌빌거리는 모습이 아주 웃겨 죽겠다고요. 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언니가 하란 대로 다 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하란 대로 다 했다고요? 뭘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한두 번 잘해주면 내가 예전처럼 바보같이 해줄 것 같았어요? 내가 이제야 새언니 같아요? 참, 아마 지금쯤 다들 심해부 도박해서 탕진한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전화 한번 해봐요. 언니,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진짜 너무해요. 그러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아, 그리고 아가씨가 한 반찬 진짜 맛없더라. 내 입 썩는 줄 알았잖아. 어디 가서 요리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충고해요. 난 돈 아까워서 음식은 절대 안 버리는 사람인데 아가씨 음식은 좀 버렸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길래. 암튼 아가씨, 이제부터 반찬은 사서 먹어요.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걸로는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 골려주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심부름센터가 딱 떠올랐습니다. 혹시 요즘도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저는 심부름센터에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했던 행동들, 비수 꽂는 말들을 다 적어서 보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 사진도 첨부했죠. 그리고 대자보처럼 시댁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달라고 했어요. 대자보를 본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소문은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퍼졌어요. 이 일을 알게 된 시모는 또 저에게 연락을 해서 소리를 질렀죠. 야 이년아,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악마 같은 년,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뭐 하는 짓이라뇨? 어머님이 저한테 한 행동들 적은 것 뿐인데요. 그게 뭐 잘못되었나요? 그리고 어머님,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2년 전년 그게 뭐예요? 못 배운 사람 같이. 뭐? 못 배워? 그래, 나 못 배웠다. 그래서 네가 보태준 적 있어? 그리고 이 사진들은 대체 뭐니? 언제 이렇게 다 찍어 놓은 거야? 치밀한 년, 검은 머리 짐승은 걷어주는 게 아니라더니. 뭐긴요. 어머님 아들이 신나게 여자들이랑 놀아난 사진이죠. 어머니가 언제 절 걷어주셨나요? 식모로 부려먹기만 하셨죠. 안 그래요? 네 년이 우리 집안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너 이렇게 하려고 계속 우리 집에 붙어 있었던 거야? 요망한 기집애. 에이, 망하진 않겠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해요? 아, 아닌가? 아가씨네 부부 빚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 뭐 망하면 망한 대로 사시면 되죠. 그리고 솔직히 제 할 바 아니고요. 시모는 분통을 터뜨리면서 저에게 화를 냈지만 저는 차분하게 얘기했죠. 어머님이 저를 가족처럼 생각하신 적이나 있으세요? 그리고 저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 몇 개 안 적은 거예요. 제 결혼 생활 얘기 다 쓰려면 대자보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셨어요? 내가 뭘 모질게 했다고 그래? 참나,
네가 다 못나서 그런 거지. 지가 못난 건 생각도 안 하고 남 탓만 하고 앉아 있어. 저는 그래도 어머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전화하신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봐요. 제가 괜한 걸 기대했죠? 내가 너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네가 나한테 미안해야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어?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당당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너한테 사과하는 일은 없을 거야. 바라지도 마라. 그래요. 죽어도 사과하지 마세요. 저야 좋죠, 아줌마. 그리고 당신 아들한테도 한번 연락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여자들이랑 노란한 사진이 당신 아들 다니는 회사 엘리베이터에도 붙어 있거든요. 지금 아마 회사 난리 났을 것 같은데? 당신 딸내미도 지금 빚 때문에 난리고. 아, 당신 아들도 회사에서 곧 잘릴 것 같은데. 아무렴 어때요? 제 일 아닌데. 아무튼 이제 제가 그쪽 집안일은 신경 쓸 필요 없으니 아줌마가 현명하게 알아서 잘하겠죠? 그럼 전 이만 끊을게요. 끝까지 미안하다고 안 하는 시모가 대단하다 생각했지만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괜히 울며 불며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으면 마음이 살짝 약해졌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변하지 않은 시모가 고마웠죠.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남편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쩔쩔매며 여기저기 불려다녔을 생각을 하니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저의 승리로 끝났고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전 남편은 회사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진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3개월은 다녔던 것 같은데 역시 대단한 철면피구나 싶었죠.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3개월이면 오래 버텼구나 싶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구직하려고 했는데 그 나이에 재취업이 어디 쉽겠어요? 그리고 신혼 내외는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많은 돈 아껴서 적금이나 들지 도박이나 하고 정말 한심해요. 신우 부부 덕에 돈맛 좀 봤었던 식구들도 신혼의 빚 갚아주느라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시모는 식당에서, 시부는 청소업체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어찌저찌 지내고 있나 봐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까지 들고요. 제가 이렇게 악랄한 면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악에 바친 것이 많았었나 봐요.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해서 잘 적응 중이고 등하원 도우미 이모 고용해서 바쁜 저 대신 아이를 잘 케어해주고 계세요. 운 좋게도 너무 좋으신 분을 만나서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운영하는 사업은 열심히 더 힘을 보탠 덕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고향에 내려와서 친정 가족들과 지낼 걸 그랬어요.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와 시간도 많이 보낼 걸 후회스럽기도 하네요. 그래도 요즘 제가 자주 웃어서 행복하다는 아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결혼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아들과 남은 인생 더 즐겁게 보내고 싶습니다. 저의 긴 얘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은 속 시원한 복수로 끝났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한 것 같아서 속은 후련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처럼 힘든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 너무 참지만 마세요. 마음의 병이 생긴답니다. 모든 며느리들 화이팅! 힘내세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즐겁고 신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세요.